2000년대 농구계에서 고등학생 시절 국내 랭킹 1위를 다투던 농구 유망주가 있었습니다. 한 국제 청소년 대회에선 혼자 28점을 내면서 8강 진출의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. 바로 서울 경복고 출신의 농구 선수 정상헌입니다. 그의 앞날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였는데요. 하지만 학교 생활에도 프로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면서 결국 방출이 됐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졌습니다. 그렇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했던 정 씨는 2013년 다시 한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. 다만 화려한 농구 스타가 아닌 살인범으로 말이죠. 오늘 사건연구소는 살인범이 된 농구 유망주를 파헤쳐봅니다. 예, 국내 농구 팬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. 그 방성윤 선수 아시죠? 국가대표 지냈던. 방성윤 선수와 정말 그 고교 시절부터 1, 2위를 다투면서 정말 이 쌍두마차,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정상헌입니다. 자, 그런데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왜 정상헌, 이 농구 스타 얘기를 하겠습니까? 예? 살인범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일단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정상헌이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. 키가 192cm 그리고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습니다. 경복고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국내 랭킹 1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농구 유망주였습니다. 당시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. 그 때문에 한국 농구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을 했지만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. 합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고요. 무단 이탈을 밥 먹듯 하다가 결국 3학년 때 제적을 당했습니다. 그래도 워낙 재능이 뛰어났던 탓에 그 이후에 오리온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요. 말도 없이 팀 훈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실상 방출당했습니다. 자, 저렇게 진짜 물론 이제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가 약간 좀 적응을 못해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스타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기사가 나는데 2006년도에 트레이드가 됩니다. 울산 모비스로 건너가게 되고요. 자, 거기 가서 자기가 사실상 농구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상무 같은 데 가서 군복무까지 마칩니다. 또 2007년에는 1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좀 안정기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예. 그때도 상무 갔다 온 후에도 모비스에서 잦은 음주, 팀 이탈 등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미 탈퇴 처분을 받았고요.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갔던 정상헌의 이름은 그로부터 7년 후인 2013년 7월 3일 날 제목이 그렇습니다. 전직 프로농구 선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보도가 되고요. 이때 정상헌 선수는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. 자, 지금 이미 사진으로 저렇게 나갔지만 교수님, 처형을 살해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살해를 한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내, 그 쌍둥이 언니인 처형입니다. 사실 이 농구를 그만뒀던 이 정상헌이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직업이라든가 고정 수입이 없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다가 약간 처가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.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폐차 관련되는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던 농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실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이 아내가 자기 처형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그 상가 권리금 문제로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처형이 특히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정상헌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했었다.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거는 왜냐하면 생활 능력 없이 빈둥거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이어진 것인데요. 그 당시에 2013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그 처형을 갖다가 목졸라 살해했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고 난 이후에 그럼 왜 살해했느냐라고 하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처형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양 변호사님 그 운동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나서 재기하고 또 다른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럼요. 그런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
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처했던 건데 그날 사건 당일날은 이제 그날도 막 계속해서 막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 정 씨 주장으로는 결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. 어떤요? 이 처형이 내가 너 같은 놈 만날까 봐 결혼을 못 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. 그게 너무 격분하게 만들었다. 그게 그건 뭐 정상원의 주장이겠죠. 그래서 정상원이 일반 사람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자격지심은 굉장히 컸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. 자, 자기의 아내의 언니를 살해했습니다. 처형을 살해했어요. 자, 그러면은 당장 그 아내가 우리 언니 어디 있어? 할 수 있잖아요. 네, 일단 가족들이 집에만 오면 단박에 이제 들통이 나는 상황인데 정상호는 이후에 완전 범죄를 좀 꿈꿨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애를 썼고요. 살해 후에 그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에 그걸 한 이틀 동안 차에 싣고 다닙니다.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 사체를 처가에서 9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야산에 안매장하게 됩니다. 이렇게 같이 살던 처형 사라지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.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날이 2013년 7월 1일이었는데 새벽부터 이 아내가 경찰 가서 직접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정 씨가 이 아내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따라갔습니다. 같이 가서 처형에 대한 미기가 신고를 했던 거고요. 처형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.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지금 이 기자 얘기 들어보면 실종 신고를 5일 만에 했단 그렇죠. 말이죠. 왜 이렇게 예. 좀 텀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사망을 이제 살해를 했죠. 그 이후에 이 정상은이가 이 처형의 휴대전화를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가족들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. 잠시 나왔는데 곧 지금 돌아가겠다라는. 저곳이 안매장했던 그렇죠. 그 장소네요. 그 장소인데 문자를 보내니까 아마 가족들은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며칠간 찾지를 않았고요. 근데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그 뒤에서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이제 백에 넣고 그 여행 가방에 넣고 휘발유 뿌리고 태우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됐던 것 같고요. 결국은 저 아까 나왔던 그 장소에 안매장을 했었습니다. 자, 교수님 진짜 이 휴대폰으로 말이죠. 그 SNS 같은 걸로 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네요, 이게. 공식입니다. 예. 예, 아주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잡혔냐 그러면 수사를 하던 그 경찰이 이 정 씨가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갖다 한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. 자, 이 숨진 처형은 그 당시에 벤츠 승용차를 갖고 있었는데 이 바로 저거군요. 네, 이 정 씨가 그 사이에 이 중고차 매매 업체에 판매를 하고 1,200만 원을 챙겼어요.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황당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 폐차 관련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처형은 돌아오겠다고 자기가 문자 메시지를 갖다 남겼잖아요. 예. 그리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처형의 차를 갖다가 중고차에 팔고 1,200만 원을 챙겼다. 경찰 입장에서는 한번 여기 와봐. 왜 그런 행동을 했어?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 제가 죽였어요라고 이 범행일체를 갖다 자백을 했고요. 이를 토대로 해서 2013년 7월 3일 아침에 아까 안매장했던 그 장소에서 숨진 처형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정상원이가 야, 저는 진짜 이 얘기가 정말 더 충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해서 지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진술을 번복을 하는 게 사건 전날에 아내가 처형, 그러니까 자기 언니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황당한 주장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이 주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까 사업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어떤 저 정상원의 진술이 맞다고 할 만큼 신빙성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막 둘이 싸우다가 뭐 죽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자매 친자매니까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어떻게 살인교사까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. 게다가 되게 정말 황당했던 게 아까 그 언니 차를 팔았다고 했잖아요. 예. 그걸 또 부인하고 나눠 갖게 가졌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계좌 조사를 해봐도 그런 흔적도 안 나왔던 거예요. 와, 저 와중에 자기 아내에게 이걸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야.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그러니까 이 스포츠 스타가 이렇게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, 그 잘 아시죠? 그 이호성, 네, 잘 알죠. 예, 혜태 타이거즈 그 이호성 사건.
네.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건이 났습니다. 뭐 이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프로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장상헌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유망주였는데 중간에 뭐 되지가 않았던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평을 보면 좀 천부적 재능은 분명히 있었어요. 키가 192cm인데 포인트 가드를 하면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는데 좀 게으르다는 평도 있었고 또 지금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운동할 때 팀에 적응을 못하고 자주 이탈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프로팀에 가서도 뭐 술 먹고 이탈하고 나중에는 이미 탈퇴되는 뭐 또 누구한테 또 듣기 싫은 싫은 소리는 좀 듣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공통적인 평은 선수로 성실성은 낙제점이었는데 인성까지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.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까지 왔을 거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평이었습니다. 자, 법의 처분은 어땠습니까?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1심에서는 25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. 이게 시작점이 2013년 7월입니다. 딱 10년 됐네요. 이제 10년 남았네요. 야, 20년이라 그렇군요. 자, 교수님, 모르겠습니다. 당시 농구를 같이 했던 농구계에서는 그 정도 애는 아니었는데라고 했다지만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. 더군다나 가만 애먼 자기의 와이프 아내한테까지 얘가 시켜서 이랬다고 막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했던 자예요. 사실 이제 가다 막다른 골목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실제 이제 사실 본인이 선수 생활의 유망주이긴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본인의 불성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도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사실 이 팬들의 시선이라든가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겠죠.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걸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어떤 그 범행을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덩치는 큰데 실제로 이제 머리는 상당히 좀 그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교활한 머리를 쓴 것 같고요.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.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2033년에는 나옵니다. 자,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